감나무 아래에 서 있었습니다. 경상북도 영주 호적 등본에 적혀 있던 바로 그 주소였어요. 70년 전 20살 청년이 끌려간 뒤 다시는 돌아오지 못한 그 집이었죠. 할아버지는 평생 이 종이 한 장을 숨기고 사셨습니다. 보이부에 발각되면 온 가족이 수용소로 끌려갈 그 호적 등본을요. 함경남도 단천의 그 좁은 방에서 할아버지는 밤마다 이것을 꺼내보며 우셨어요. 저는 그 울음소리를 들으며 자랐습니다. 아버지는 굶어 돌아가셨고 할아버지는 이 종이를 제 손에 쥐어주며 눈을 감으셨죠. 남쪽에 가거든 영주를 찾아가라. 감나무 집에 내 증조할머니가 기다리고 있을 거라고요. 두만강을 건너는 밤 총소리가 등 뒤에서 울렸습니다. 그런데 그 감나무 집에서 제가 마주한 진실은 상상조차 못한 것이었어요.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평양의 가다를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자유를 향해 위험을 감수한 탈북민에게 힘이 됩니다. 그럼 이야기 시작합니다. 저는 7살이 되던 해에 처음으로 그 상자를 보았어요. 함경남도 단천, 우리 집은 광산 마을 끝자락에 있는 낡은 시멘트 건물이었습니다. 방 2칸에 부엌 하나, 화장실은 밖에 있었고 겨울이면 벽 틈으로 바람이 들어와 이불을 덮어도 온몸이 떨리던 그런 집이었죠. 할아버지는 안쪽 방을 쓰셨는데 그 방에는 오래된 나무 장롱이 하나 있었습니다. 장롱문은 언제나 굳게 닫혀 있었고 할아버지 외에는 누구도 그것을 열지 않았어요. 어느 날이었습니다. 어머니가 시장에 나가시고 아버지는 광산에 가신 오후였어요. 할아버지도 마당에서 나무를 패고 계셨죠. 저는 혼자 방 안에 남겨져 있었는데 그날따라 장롱 쪽에서 묘한 냄새가 났습니다. 오래된 종이와 나무가 섞인 듯한 어딘가 먼 곳에서 온 것 같은 냄새였어요. 호기심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저는 살금살금 장롱 앞으로 다가가 문을 열었어요. 장롱 안에는 할아버지의 낡은 옷 몇 벌과 이불이 쌓여 있었는데 그 깊숙한 안쪽에 작은 나무 상자가 하나 놓여 있었던 겁니다. 상자는 손바닥 2개를 합친 것보다 조금 큰 크기였어요. 나무 표면이 까맣게 변색되어 있었고 뚜껑에는 자물쇠 대신 가죽끈이 단단히 감겨 있었습니다. 저는 그것을 꺼내 들었어요. 생각보다 가벼웠죠. 안에서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종이가 들어있는 것 같았어요. 가죽끈을 풀려고 손가락을 대는 순간이었습니다. 순이야.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등 뒤에서 들려왔어요. 저는 심장이 멈추는 줄 알았습니다. 뒤를 돌아보니 할아버지가 방문 앞에 서 계셨어요. 그런데 할아버지의 표정이 평소와 완전히 달랐습니다. 화가 나신 것도 아니었고 놀라신 것도 아니었어요. 그것은 두려움이었습니다. 저는 태어나서 처음으로 할아버지의 얼굴에서 공포를 보았던 거예요. 할아버지는 빠른 걸음으로 다가와 제 손에서 상자를 가져가셨어요. 그리고 다시 장롱 깊숙이 밀어 넣으시며 제 어깨를 잡고 눈을 마주치셨습니다. 할아버지의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순이야, 이것은 절대 열어보면 안 된다. 아무에게도 말해서도 안 돼. 알겠지. 할아버지의 목소리도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겁이 나서 고개만 끄덕였어요. 그날 밤 저는 이불 속에서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할아버지의 떨리던 손, 그 눈빛이 자꾸 떠올랐어요. 도대체 그 작은 나무 상자 안에 뭐가 들어있기에 할아버지가 저렇게 무서워하시는 걸까요? 그때 저는 몰랐습니다. 그 상자 안에 들어있는 것이 종이 한 장이라는 것을요. 그리고 그 종이 한 장이 우리 가족의 운명을, 할아버지의 평생을, 그리고 훗날 저의 모든 것을 바꾸게 될 거라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던 거예요. 7살 아이에게
그 상자는 그저 미스터리였습니다. 하지만 할아버지에게 그것은 목숨이었어요. 보이부에 발각되는 순간 온 가족이 끝장나는 그런 종류의 비밀이었던 겁니다. 할아버지는 그날 이후 장롱에 자물쇠를 다루셨어요. 열쇠는 항상 할아버지 목에 걸려 있었습니다. 잠을 잘 때도, 밥을 먹을 때도, 마당에서 나무를 팔 때도요. 저는 그 열쇠가 달그락거리는 소리를 들으며 자랐어요. 그 소리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도 모른 채 그렇게 해가 바뀌고 또 바뀌었던 겁니다. 우리 가족은 단천에서 특별할 것 없는 평범한 가정이었습니다. 아버지는 단천 재련소 산하 광산에서 일하셨어요. 새벽 5시에 나가서 저녁 7시에 돌아오시는 생활을 수십 년째 하고 계셨죠. 아버지의 손은 항상 까맣게 물들어 있었고 손톱 밑에 석탄가루가 박혀 아무리 씻어도 빠지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는 인민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셨어요. 조용하고 부드러운 분이셨는데 학교에서는 누구보다 엄격하다는 소문이 있었죠. 집에 오시면 저에게 글자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어머니 무릎에 앉아 연필을 잡던 그 시간이 하루 중 가장 따뜻했어요. 할아버지는 과묵한 분이셨습니다. 하루 종일 말씀을 10마디도 안 하실 때가 있었어요. 하지만 저에게만은 달랐죠. 할아버지는 저를 무릎에 앉히고 이야기를 해주시곤 했습니다. 호랑이 이야기, 토끼 이야기, 그리고 가끔은 먼 곳에 있는 바다 이야기를요. 할아버지가 바다 이야기를 하실 때면 눈빛이 달라지셨어요. 마치 창문 너머 아주 먼 곳을 보시는 것 같았습니다. 순이야, 바다가 있는 마을에는 감나무가 있었단다. 가을이면 주황색감이 주렁주렁 열려서 지붕보다 높았어. 할아버지는 그 이야기를 하실 때면 꼭 미소를 지으셨는데 그 미소 뒤에 슬픔이 깔려 있다는 것을 저는 한참 뒤에야 알게 되었던 거예요. 1990년대 초반 단천의 겨울은 매서웠지만 견딜 수 있는 수준이었습니다. 배급이 나왔으니까요. 한 달에 한 번 쌀과 옥수수, 간장, 된장이 배급소에서 나왔고 아버지의 광산 월급으로 시장에서 부족한 것을 채울 수 있었어요. 풍족하지는 않았지만 굶지는 않았습니다. 저녁이면 온 가족이 작은 밥상 앞에 모여 앉았어요. 아버지가 국을 떠주시고 어머니가 반찬을 놓으시고 할아버지가 먼저 수저를 드시면 그제야 우리도 먹기 시작했죠. 그 시절 저는 행복이 무엇인지 몰랐습니다. 그것이 행복이라는 걸 모를 만큼 당연한 일상이었으니까요. 학교에 가면 친구들과 뛰어놀았고 집에 오면 할아버지 무릎에 앉아 이야기를 들었어요. 겨울이면 할아버지가 아궁이에 불을 지피셨는데 저는 그 앞에 쪼그리고 앉아 불꽃을 바라보곤 했습니다. 할아버지는 불을 멍하니 바라보시다가 가끔 한숨을 쉬셨어요. 그 한숨의 의미를 저는 몰랐죠. 지금 돌이켜보면 그때가 우리 가족이 함께했던 마지막 평온한 시간이었던 겁니다. 장롱 안의 나무 상자, 할아버지의 밤마다의 한숨, 그리고 바다와 감나무 이야기. 모든 것이 이미 거기에 있었지만 저는 아무것도 읽어내지 못했어요. 아버지도 어머니도 할아버지의 비밀을 알고 계셨는지 아니면 모르셨는지 저는 아직도 확신할 수 없습니다. 다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아버지가 가끔 할아버지를 바라보시던 눈빛 속에 연민 같은 것이 있었다는 거예요. 마치 말하지 못할 무언가를 알고 있는 사람의 눈빛이었습니다. 1993년 겨울, 저는 10살이 되었어요. 그의 겨울은 유난히 추웠습니다. 하지만 아직 밥상 위에 밥이 있었고 아궁이에 불이 있었어요. 할아버지는 여전히 장롱 열쇠를 목에 걸고 계셨고 밤이면 안방에서 혼자 무언가를 하고 계셨습니다. 저는 그 문 앞을 지날 때마다 발소리를 죽였어요. 무엇이 두려웠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다만 할아버지의 그 떨리던 손이, 절대 열어보지 말라던 그 목소리가 새해가 지나도 선명하게 남아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모든 것이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1994년 그해 봄부터 무언가가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배급소 앞에 줄을 서도 돌아오는 것이 없었습니다. 처음에는 이번 달만 늦는 거라고 했어요. 다음 달에는 나올 거라고 했죠. 하지만 다음 달에도 그 다음 달에도 배급은 오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일하시던 광산도 서서히 멈추기 시작했어요. 전기가 끊겼기 때문이었습니다. 기계가 돌아가지 않으니 석탄을 캘 수 없었고, 석탄이 없으니 공장이 멈추고, 공장이 멈추니 사람들에게 줄 것이 없었던 거예요. 모든 것이 도미노처럼 쓰러져 갔습니다. 아버지는 광산에 나가셨다가 빈손으로 돌아오시는 날이 많아졌어요. 일이 없으니 월급도 없었고, 월급이 없으니 시장에서 살 수 있는 것도 없었습니다. 어머니는 학교에서 돌아오시면 텃밭에 나가 풀뿌리를 캐셨어요. 처음에는 산나물이라고 하셨는데 나중에는 솔직히 말씀하시더군요. 이게 먹을 수 있는 건지 모르겠다. 하지만 다른 게 없다고요. 저는 그때 처음으로 배가 고파서 잠을 잘 수 없다는 것이 어떤 느낌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단천마을 전체가 서서히 죽어가고 있었어요. 이웃집 아저씨가 어느 날 갑자기 보이지 않았습니다. 돌아가셨다는 소문이 돌았어요. 그 다음 주에는 길 건너 할머니가 쓰러지셨죠. 학교에 가면 책상에 앉아 있는 아이들의 수가 줄어들고 있었습니다. 어디로 갔는지 아무도 묻지 않았어요. 묻는 것 자체가 두려웠기 때문이었습니다. 모두가 같은 것을 겪고 있었지만 아무도 그것을 입 밖에 내지 않았어요. 위대한 수령님의 나라에서 사람이 굶어 죽는다는 말은 할 수 없는 말이었으니까요. 할아버지는 그 시기에 눈에 띄게 변하셨습니다. 원래도 과묵하셨지만 이제는 하루 종일 한마디도 안 하시는 날이 많아졌어요. 밥상 앞에 앉으셔도 수저를 잘 드시지 않았습니다. 자기 몫을 저에게 밀어주시곤 했어요. 할아버지, 드세요. 제가 말해도 고개를 저으시며 너 먹어라. 어린 것이 배가 고프면 안 된다고만 하셨죠. 할아버지의 몸이 눈에 띄게 마르기 시작했습니다. 광대뼈가 솟아오르고 손목의 뼈가 훤히 보였어요. 그리고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저는 잠이 들지 못하고 뒤척이다가 할아버지 방에서 새어나오는 소리를 들었어요. 처음에는 바람 소리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가만히 귀를 기울이니 그것은 울음소리였어요. 할아버지가 울고 계셨던 겁니다. 나지막하고 깊은 평생을 참아온 사람의 울음소리였습니다. 저는 숨을 죽이고 문 앞에 서 있었어요. 문틈 사이로 할아버지가 보였습니다. 달빛 아래에서 할아버지는 무릎 위에 무언가를 펼쳐놓고 양손으로 얼굴을 감싸고 계셨어요. 그것이 나무 상자 안에 있던 그 종이라는 것을 저는 직감적으로 알았습니다. 할아버지의 울음소리는 그날 이후 밤마다 이어졌어요. 저는 매일 밤 이불 속에서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배고픔보다 그 소리가 더 저를 아프게 했어요. 할아버지가 무엇 때문에 우시는지, 그 종이가 무엇인지 아직 알 수 없었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할아버지는 배고픔 때문에 우시는 게 아니었어요. 그것은 훨씬 더 오래되고 훨씬 더 깊은 곳에서 오는 슬픔이었던 거예요. 굶주림이 온 가족의 몸을 갉아먹고 있었지만 할아버지의 마음은 이미 수십 년 전부터 갉아먹히고 있었던 겁니다. 밤마다 들려오는 할아버지의 울음소리는 제 마음속에 풀리지 않는 매듭이 되었어요. 저는 11살이었고 온 세상이 굶주림으로 무너져 내리고 있었지만 저에게 가장 무서운 것은 할아버지의 그 울음이었습니다. 낮에는 아무 일도 없던 것처럼 묵묵히 앉아 계시던 분이 밤만 되면
저렇게 무너지신다는 사실이 저를 공포에 가깝게 만들었어요.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어머니와 아버지가 일찍 잠드신 뒤 저는 용기를 내어 할아버지 방문을 두드렸어요. 안에서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나더니 잠시 후 할아버지가 문을 여셨습니다. 할아버지의 눈이 빨갛게 충혈되어 있었어요. 또 우신 거라는 걸 바로 알 수 있었죠. 할아버지는 저를 보시더니 잠시 망설이셨습니다. 그리고 안으로 들어오라고 손짓을 하셨어요. 방 안에 앉자 할아버지는 한참 동안 아무 말씀이 없으셨습니다. 저도 말을 하지 못했어요. 작은 기름 등잔 하나가 흔들리며 할아버지의 얼굴에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었죠. 한참이 지난 뒤 할아버지가 입을 여셨습니다. 순이야, 할아버지가 옛날에 살던 곳 이야기를 해줄까?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할아버지가 이야기를 시작하셨습니다. 아주 먼 곳에 마을이 하나 있었단다. 산 아래에 있었는데 마을 앞으로는 넓은 들판이 펼쳐져 있었고 들판 끝에는 바다가 보였어.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그 마을에는 집마다 감나무가 있었는데 가을이 되면 온 마을이 주황색으로 물들었단다. 감이 얼마나 많았는지 따도 끝이 없었어. 할아버지의 눈에 물기가 차오르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네 집에는 특별히 큰 감나무가 있었다고 하셨어요. 마당 한가운데에 서 있었는데 할아버지의 아버지, 그러니까 저의 증조할아버지가 심으신 거라고 했습니다. 그 나무 아래에서 할아버지는 어린 시절을 보내셨대요. 여름에는 그늘에서 낮잠을 자고 가을에는 감을 따서 곶감을 만들고 겨울에는 마른 가지에 새가 앉는 것을 보셨다고요. 그리고 어머니가, 저의 증조할머니가 매일 아침 그 나무 아래에서 빗질을 하셨다고 하셨습니다.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어요. 어머니가 빗질하시면서 노래를 부르셨는데 그 노래가 지금도 귀에 들린단다. 할아버지는 그 말씀을 하시다가 결국 고개를 숙이셨습니다. 어깨가 떨리고 있었어요. 저는 할아버지의 팔을 잡았습니다. 할아버지, 그 마을이 어디에 있어요? 제가 물었을 때 할아버지는 한참 동안 대답을 하지 못하셨어요. 아주 먼 곳이란다. 갈 수 없는 곳이야. 할아버지는 그렇게만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왜 갈 수 없는지 물었지만 할아버지는 더 이상 대답하지 않으셨어요. 대신 저를 끌어안으셨습니다. 할아버지의 마른 팔이 저를 감싸는데 그 힘이 너무 강해서 아플 정도였어요. 할아버지의 가슴에서 심장 소리가 들렸습니다. 빠르고 불규칙하게 뛰고 있었어요. 그날 밤 이후 할아버지는 가끔씩 저에게 그 마을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바다에서 불어오는 바람 냄새, 논두렁에 핀 이름 모를 꽃들, 장날에 할머니가 사주시던 엿 아버지와 함께 나무를 하러 갔던 산길. 할아버지가 이야기를 할 때마다 눈빛이 살아났어요. 마치 그 순간만큼은 그곳에 돌아가 있는 것 같았죠. 하지만 이야기가 끝나면 할아버지의 눈에서 빛이 사라졌습니다. 현실로 돌아오신 거예요. 배급이 끊기고 전기가 나가고 사람들이 하나둘 쓰러져 가는 이 함경남도의 현실로요. 저는 그때 알지 못했습니다. 할아버지가 말씀하신 그 마을이 이 나라 안에 있지 않다는 것을요. 남쪽에 있다는 것을, 38선 너머에 있다는 것을, 할아버지가 평생 돌아가고 싶어도 돌아갈 수 없었던 곳이라는 것을요. 할아버지의 눈물은 굶주림 때문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70년 가까이 쌓여온 고향을 잃은 사람의 눈물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밤마다 꺼내보시던 그 종이는 할아버지와 그 마을을 연결하는 유일한 줄이었어요. 끊어지면 영영 사라져버릴 그 마지막 한 줄이었던 거예요. 1996년이 되자 굶주림은 더 이상 견딜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단천 마을에서 사람이 쓰러지는 것은
이제 놀라운 일이 아니었어요. 길에서, 시장에서, 집 앞에서 사람들이 주저앉았고 그중 일부는 다시 일어나지 못했죠. 학교는 사실상 문을 닫았습니다. 아이들이 오지 않았기 때문이었어요. 어머니도 더 이상 학교에 나가지 못하셨습니다. 대신 매일 산에 올라 먹을 수 있는 것을 찾으셨어요. 나무 껍질, 풀뿌리, 도토리. 그것마저 구하기 어려운 날이 점점 많아졌습니다. 아버지는 광산이 완전히 멈춘 뒤에도 매일 아침 집을 나가셨어요. 어디로 가시는지 정확히는 몰랐지만 저녁에 돌아오실 때면 온몸이 진흙투성이인 날이 많았습니다. 나중에 알게 된 거지만 아버지는 다른 사람의 밭에서 품삯일을 하거나 강에서 물고기를 잡거나 때로는 산에서 나무를 해다 시장에 내다 파셨던 거예요. 아버지가 가져오시는 것은 옥수수 한 줌이나 감자 몇 알이 전부였지만 그것이 우리 가족의 하루를 살렸습니다. 하지만 아버지의 몸이 버텨주지 못했어요. 원래도 광산일로 폐가 좋지 않으셨는데 제대로 먹지 못하면서 기침이 심해지셨습니다. 밤마다 기침을 하시는 소리가 벽 너머로 들려왔어요. 처음에는 가끔이었지만 점점 하루도 빠지지 않게 되었죠. 어머니가 병원에 가시자고 했지만 아버지는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병원에 가봤자 약이 없다는 걸 모두가 알고 있었으니까요. 그해 겨울 어느 날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아침에 나가시려다가 현관에서 쓰러지셨어요. 저는 그 소리를 듣고 달려갔습니다. 아버지가 바닥에 엎드려 계셨고 입에서 피가 나오고 있었어요. 어머니가 비명을 지르셨고 할아버지가 뒤따라 나오셨습니다. 우리는 아버지를 방으로 옮겼어요. 아버지의 몸이 너무 가벼워서 14살이던 저와 어머니 둘이서 들 수 있을 정도였습니다. 그때 저는 아버지의 몸무게가 얼마나 줄었는지를 비로소 실감했어요. 아버지를 바닥에 눕히고 이불을 덮었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것뿐이었습니다. 약이 없었어요. 병원은 열려 있었지만 약도, 의료 장비도, 난방도 없는 빈 건물이었죠. 어머니가 이웃에게 약을 구하러 다니셨지만 누구에게도 약이 없었습니다. 시장에서 약을 구할 수 있다는 소문이 있었지만 그 가격은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금액이었어요. 아버지는 사흘을 누워 계셨습니다. 기침이 점점 약해졌는데 그것은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기침을 할 힘조차 없어지고 있다는 뜻이었어요. 저는 아버지 곁에 앉아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손이 차가웠어요. 아버지가 눈을 뜨시더니 저를 보셨습니다. 순이야, 할아버지 잘 모셔라. 그것이 아버지가 저에게 하신 마지막 말이었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신 것은 그날 밤이었습니다. 어머니가 울음을 참으시며 아버지의 눈을 감겨드렸어요. 저는 아버지의 손을 놓을 수가 없었습니다. 놓으면 정말로 끝이 될 것 같았어요. 할아버지는 방문 앞에 서 계셨습니다. 한참 동안 미동도 없이 서 계시다가 낮고 갈라진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나는 이 땅의 아들까지 묻는구나.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할아버지가 이 땅이라고 표현하신 것이 이상하다고 느꼈습니다. 마치 이곳이 자기 땅이 아닌 것처럼 말씀하셨으니까요. 하지만 그 의미를 깊이 생각할 여유는 없었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까요. 장례는 간소했습니다. 마을 뒷산 비탈에 구덩이를 파고 아버지를 묻었어요. 관을 짤 나무도 없어서 거적대기로 감싸야 했습니다. 어머니는 장례 내내 울지 않으셨어요. 눈물이 다 말라버린 것 같았죠. 할아버지는 무덤 앞에 한참 서 계셨습니다. 바람이 할아버지의 흰 머리카락을 흩날렸어요. 할아버지의 입술이 움직이고 있었지만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훗날 저는 그때 할아버지가 자신의 아버지에게, 그러니까 영주의 증조할아버지에게 말을 하고 계셨던 거라는 것을 짐작하게 되었어요.
아들을 지키지 못해 미안하다고 이 낯선 땅에서 아들을 먼저 보내게 되었다고요. 아버지의 빈자리는 우리 가족에게 회복할 수 없는 구멍을 냈습니다. 그리고 그 구멍은 점점 더 커져만 갔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한 달이 지났을 때였습니다. 할아버지가 저를 방으로 부르셨어요. 밤이 깊은 시간이었고 어머니는 이미 잠드신 뒤였죠. 할아버지의 방에 들어서자 기름 등잔 하나가 바닥 위에서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는 등잔 앞에 앉아 계셨는데 그 무릎 위에 낡은 나무 상자가 놓여 있었어요. 저는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7살 때 열어보지 말라고 하셨던 바로 그 상자였으니까요. 앉아라, 순이야. 할아버지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랐습니다. 떨림도 없었고 슬픔도 아니었어요. 어떤 결심을 하신 사람의 목소리였죠. 저는 할아버지 맞은편에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할아버지는 상자를 내려다보시며 잠시 말이 없으셨어요. 그리고 천천히 가죽끈을 풀기 시작하셨습니다. 끈이 풀릴 때마다 바스락 소리가 났어요. 수십 년 동안 단단히 묶여있던 것이 풀려나가는 소리였습니다. 뚜껑이 열렸어요. 상자 안에는 낡은 천 조각이 깔려 있었고 그 위에 접힌 종이 한 장이 놓여 있었습니다. 누렇게 변색된 종이였어요. 가장자리가 닳아 있었고 접힌 부분은 거의 찢어지기 직전이었습니다. 할아버지가 그 종이를 두 손으로 조심스럽게 들어 올려 바닥 위에 펼치셨어요. 기름 등잔 불빛이 종이 위에 떨어졌습니다. 한자와 한글이 섞여 있는 오래된 문서였어요. 이것이 뭔지 아느냐? 할아버지가 물으셨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한자를 읽을 줄 몰랐으니까요. 할아버지가 종이 위에 손가락을 올리셨습니다. 마르고 뼈만 남은 손가락이 한 곳을 가리켰어요. 여기에 적힌 것이 할아버지의 본적이란다. 경상북도 영주군. 저는 그 지명을 처음 들었습니다. 경상북도가 어디에 있는지도 몰랐어요. 할아버지가 이야기를 시작하셨습니다. 이것은 호적 등본이란다. 사람이 어디에서 태어났는지, 누구의 자식인지, 어느 집안 사람인지가 적혀 있는 종이야.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점점 낮아졌어요. 할아버지는 남쪽 사람이란다. 순이야. 38선 아래, 남조선에서 태어났어. 저는 그 말을 듣고도 바로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남조선이라는 단어가 주는 충격이 너무 컸기 때문이었어요. 학교에서 배운 남조선은 미제국주의의 식민지이자 적이었으니까요. 할아버지는 1930년에 경상북도 영주에서 태어나셨다고 하셨습니다. 농사를 짓는 평범한 집안이었어요. 마을 앞에 넓은 들판이 있었고 그 너머로 바다가 보였다고요. 집 마당에는 큰 감나무가 있었는데 할아버지의 아버지, 제 증조할아버지가 심으신 것이라고 하셨어요. 그 감나무 이야기를 할 때 할아버지의 눈이 빛났습니다. 제가 어릴 때 들었던 바다와 감나무 이야기가 바로 이것이었던 거예요. 1950년에 전쟁이 터졌습니다. 할아버지는 그때 20살이었어요. 인민군이 남쪽으로 내려오면서 마을의 젊은 남자들을 전부 끌고 갔다고 하셨습니다. 할아버지도 그중 한 명이었어요. 논에서 일하고 있는데 군인들이 들이닥쳐서 총부리를 들이밀었다고요. 거부할 수 없었습니다. 그날 아침 할아버지의 어머니가, 제 증조할머니가 할아버지에게 이 호적 등본을 품에 넣어주셨다고 해요. 이것만은 꼭 지키고 있으라. 반드시 돌아와야 한다고요. 하지만 할아버지는 돌아가지 못하셨습니다. 전쟁이 끝난 뒤에도 남으로 갈 수 없었어요. 감시 때문이었습니다. 이남 출신이라는 것 자체가 의심의 대상이었고 도망치다 잡히면 총살이었으니까요. 할아버지는 북에서 새 가정을 꾸려야 했습니다. 살기 위해서였어요.
하지만 이 호적 등본만은 버리지 못하셨던 겁니다. 70년 가까이 이 종이 한 장을 숨기고 지키며 사신 거예요. 할아버지가 저를 바라보셨습니다. 눈에 눈물이 가득 차 있었지만 흘리지는 않으셨어요. 순이야, 이것이 발각되면 우리 가족은 끝이란다. 수용소로 끌려가게 돼. 그래서 아무에게도 말할 수 없었어. 내 아버지도 알고 있었단다. 하지만 평생 입 밖에 내지 못했어. 저는 그 순간 모든 것이 이해되었습니다. 아버지가 승진하지 못했던 이유, 어머니가 당원이 되지 못했던 이유, 우리 가족이 항상 마을에서 한 발짝 뒤에 있었던 이유가요. 전부 이 종이 한 장 때문이었던 겁니다. 할아버지는 호적 등본을 다시 접어 상자에 넣으시며 말씀하셨어요. 이제 너도 알아야 할 때가 된 것 같구나. 아버지가 없으니 이것은 이제 너에게 알려줘야 하는 거란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면서도 가슴이 무거운 것을 어떻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17살의 제 어깨 위에 수십 년의 비밀이 내려앉은 순간이었어요. 할아버지가 전쟁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해주신 것은 그로부터 며칠 뒤였습니다. 호적 등본의 비밀을 알게 된 이후 저는 매일 밤 할아버지 방에 갔어요. 할아버지는 마치 오랫동안 막혀있던 물길이 터진 것처럼 이야기를 쏟아내셨습니다. 수십 년간 아무에게도 하지 못했던 말들이 쉬지 않고 흘러나왔어요. 1950년 6월 전쟁이 터진 직후 인민군은 남쪽으로 밀고 내려왔습니다. 할아버지가 사시던 영주 마을에도 인민군이 들이닥쳤어요. 마을의 젊은 남자들은 전부 끌려나갔습니다. 할아버지도 그날 아침 논에서 일하고 계셨는데 총을 든 군인 3명이 다가와서는 따라오라고 했다고요. 왜 어디로 가는 건지 물을 틈도 없었습니다. 총구가 허리춤에 겨누어져 있었으니까요. 할아버지는 집에 가서 인사라도 하게 해달라고 사정하셨대요. 군인들이 5분만 주겠다고 했습니다. 할아버지는 뛰어서 집으로 돌아가셨어요. 마당에 들어서니 증조할머니가 감나무 아래에 서 계셨다고 합니다. 이미 군인들이 마을에 들어온 것을 알고 계셨던 거예요. 증조할머니는 아무 말 없이 품에서 접힌 종이를 꺼내 할아버지의 가슴에 넣어주셨어요. 이것이 바로 그 호적 등본이었습니다. 증조할머니는 할아버지의 얼굴을 두 손으로 감싸주시며 말씀하셨다고 해요. 꼭 돌아와야 한다. 이 종이를 가지고 꼭 돌아와. 할아버지는 알겠다고 대답하시고 문을 나섰습니다. 돌아보셨을 때 증조할머니가 감나무 아래에 서서 할아버지를 바라보고 계셨대요. 그것이 마지막이었습니다. 할아버지는 그 뒷모습을 평생 잊지 못하셨어요. 끌려간 할아버지는 인민군에 편입되어 북으로 올라갔습니다. 전투에 투입된 것은 아니었지만 물자를 나르고 참호를 파는 노역에 동원되었어요. 전쟁이 길어지면서 이남 출신 징집병들은 더 위험한 곳에 배치되었다고 합니다. 북쪽 사람들이 보기에 이남 출신은 믿을 수 없는 존재였으니까요. 도망칠 수도 있고 간첩일 수도 있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할아버지는 도망을 시도하셨습니다. 전쟁이 한창이던 1951년 혼란을 틈타 남쪽으로 내려가려 하셨어요. 하지만 잡히셨습니다. 같은 부대의 누군가가 밀고 했다고 하셨어요. 잡힌 뒤 심하게 맞으셨다고 합니다. 다리뼈가 부러졌고 갈비뼈에 금이 갔어요. 죽이지 않은 것은 노동력이 필요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때부터 할아버지는 감시 대상이 되었어요. 전쟁이 끝난 뒤에도 그 감시는 풀리지 않았습니다. 1953년 휴전이 되었지만 할아버지에게 남쪽으로 돌아갈 길은 없었어요. 이남 출신 징집병들 중 일부는 포로 교환으로 돌아갔지만 할아버지는 그 명단에 오르지 못했습니다. 도망을 시도한 전력 때문이었어요. 할아버지는 함경남도 단천에 배치되어
광산 노동에 투입되었습니다. 감시를 받으며 이남 출신이라는 성분을 평생 짊어진 채로요. 할아버지는 단천에서 할머니를 만나 결혼하시고 아버지를 낳으셨어요. 하지만 마음은 한 번도 이곳에 뿌리 내리지 못하셨다고 하셨습니다. 매일 밤 호적 등본을 꺼내보시며 영주를 떠올리셨어요. 감나무 아래에 서 계시던 증조할머니가 아직 살아계신지, 집이 아직 있는지, 그 감나무가 아직 서 있는지, 수십 년이 지나도 그 생각은 멈추지 않았다고 하셨습니다. 할아버지가 이야기를 마치셨을 때 기름 등잔의 불이 거의 꺼져가고 있었어요. 할아버지의 얼굴이 어둠 속에 반쯤 가려져 있었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20살 청년이 끌려간 뒤 70년 가까이 돌아가지 못한 사람의 이야기 앞에서 어떤 말이 가능하겠습니까? 할아버지는 호적 등본을 가슴에 품으시며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어머니가 돌아오라고 하셨는데 나는 평생 돌아가지 못했단다. 이 종이만 남았어. 그 밤 저는 처음으로 할아버지의 울음소리를 듣지 않았습니다. 대신 할아버지 방에서는 아무 소리도 나지 않았어요. 그 침묵이 울음보다 더 무거웠습니다. 할아버지의 비밀을 알게 된 뒤 저는 세상을 완전히 다른 눈으로 보게 되었어요. 그동안 이해할 수 없었던 것들이 하나씩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퍼즐 조각이 제자리를 찾아가는 것처럼 과거의 기억들이 새로운 의미를 갖게 되었죠. 아버지는 광산에서 20년 넘게 일하셨지만 한 번도 반장으로 승진하지 못하셨습니다. 같은 시기에 들어온 사람들이 반장이 되고 작업대장이 되고 광산 사무실로 올라가는 것을 지켜보시면서도 아버지는 한마디도 불만을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저는 어렸을 때 아버지가 일을 못하시는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게 아니었어요. 아버지의 성분 때문이었던 겁니다. 이남 출신 할아버지의 아들이라는 이유로 아무리 일을 잘해도 올라갈 수 없는 천장이 있었던 거예요. 어머니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어머니는 인민학교 교사였지만 한 번도 당원이 되지 못하셨어요. 당원이 되지 못하면 할 수 있는 것이 제한적이었습니다. 더 좋은 학교로 갈 수도 없었고 지위가 올라갈 수도 없었어요. 어머니는 그것을 담담하게 받아들이셨지만 가끔 밤에 아버지와 낮은 목소리로 이야기하시는 것을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무슨 말인지 몰랐지만 이제는 알 수 있었어요. 성분 때문에 벽에 부딪히는 삶에 대한 이야기였을 거예요. 저 자신의 일도 이해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중학교 때 저는 성적이 좋았어요. 반에서 늘 1등이었고 선생님도 저를 칭찬하셨습니다. 하지만 졸업을 앞두고 대학 추천 명단에서 제 이름이 빠졌을 때 선생님은 저를 바라보시며 미안한 표정을 지으셨어요. 이유를 말씀해 주시지는 않았습니다. 그냥 형편이 안 되는 거라고만 하셨죠. 저는 그때 집이 가난해서 못 가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진짜 이유는 가난이 아니었습니다. 할아버지의 성분이었던 거예요. 이남 출신의 손녀에게는 대학의 문이 열리지 않았던 겁니다. 이 나라에서 성분은 핏줄처럼 따라다니는 것이었습니다. 할아버지가 이남 출신이면 아버지도 적대계층이었고 아버지가 적대계층이면 저도 적대계층이었어요. 아무리 충성해도 아무리 노력해도 바뀌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정해진 낙인이었어요. 할아버지는 그것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평생 호적 등본을 숨기셨던 거예요. 발각되면 이남 출신이라는 것이 확정적으로 드러나고 그것은 수용소행을 의미했으니까요. 저는 분노를 느꼈습니다. 할아버지를 향한 분노가 아니었어요. 이 구조를 향한 분노였습니다. 할아버지는 원해서 이 나라에 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끌려온 것이었어요. 돌아가고 싶어도 돌아갈 수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할아버지의 출신 때문에
아버지가 짓눌려 살다 돌아가셨고 어머니가 평생 벽 앞에 서 계셨고 저는 대학에도 갈 수 없었던 겁니다. 전쟁 때 끌려온 사람의 손녀라는 이유만으로요. 할아버지에게 이 이야기를 했을 때 할아버지는 오랫동안 침묵하셨습니다. 그리고 낮은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미안하다, 순이야. 할아버지 때문에 내 인생이 이렇게 된 거란다.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할아버지 잘못이 아니라고, 할아버지도 피해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할아버지는 고개를 들지 못하셨어요. 그 등이 얼마나 구부러져 있었는지 마치 수십 년의 죄책감이 물리적인 무게가 되어 할아버지를 짓누르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이 나라를 떠나야 한다는 생각을 처음으로 하게 되었어요.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없었지만 이대로 살 수는 없다는 확신이 마음속에 뿌리를 내리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리고 할아버지의 호적 등본이 그 씨앗에 물을 주고 있었어요. 그 종이 한 장이 가리키는 곳, 경상북도 영주. 아직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곳이었지만 그 지명이 자꾸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1998년이 되자 할아버지의 몸이 급격하게 나빠지기 시작했어요. 원래도 마르셨지만 이제는 뼈 위에 피부만 남은 것 같았습니다. 기침이 잦아지셨고 걸으실 때마다 숨이 차서 멈추셨어요. 아버지를 돌아가시게 했던 것과 같은 병이었습니다. 광산 분진이 폐에 쌓여 생기는 병이었는데 할아버지도 젊은 시절 광산에서 일하셨으니 피할 수 없었던 거예요. 거기에 수년간의 굶주림이 겹쳐 할아버지의 몸은 완전히 무너져 가고 있었습니다. 어머니와 저는 할아버지를 간호했어요.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따뜻한 물을 끓여 드시게 하고 구할 수 있는 것을 죽으로 쑤어드리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약이 있으면 조금이라도 나을 수 있었겠지만 약은 없었어요. 시장에서 약을 살 돈도 없었습니다. 할아버지는 그것을 아시면서도 불평 한마디 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저와 어머니에게 자기 때문에 고생한다며 미안해 하셨죠. 할아버지가 점점 쇠약해지시면서 이야기를 하시는 시간도 길어졌습니다. 마치 남은 시간이 얼마 없다는 것을 아시는 것처럼 기억 속의 것들을 하나도 빠짐없이 꺼내놓으려 하셨어요. 영주의 봄은 어떠했는지, 여름의 개울에서 어떻게 물고기를 잡았는지, 가을 추수 때 온 마을이 함께 일했던 이야기, 겨울에 증조할머니가 끓여주시던 판죽 이야기. 할아버지는 70년 전의 일을 어제 일처럼 말씀하셨어요. 그 기억들이 얼마나 선명하게 보존되어 있었는지 할아버지가 매일 밤 그것들을 꺼내 보시며 닦고 또 닦으셨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할아버지가 저를 부르셨어요. 방에 들어가니 할아버지가 이불 위에 누운 채 천장을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숨소리가 거칠었고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어요. 할아버지 곁에 앉자 할아버지가 손을 뻗으셨습니다. 뼈만 남은 손이 허공을 더듬다가 제 손목을 잡았어요. 놀랍게도 그 힘이 강했습니다. 마지막 힘을 다 쏟아내시는 것 같았죠. 순이야.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갈라져 나왔습니다. 숨이 차서 한 문장을 말하시는데도 시간이 걸렸어요. 할아버지는 베개 밑에서 무언가를 꺼내셨습니다. 접힌 종이였어요. 호적 등본이었습니다. 할아버지는 그 종이를 제 손바닥 위에 올려놓으셨어요. 마른 손가락으로 제 손을 감싸 주시며 종이를 꼭 쥐게 하셨습니다. 남쪽에 가거든. 할아버지가 말씀하셨어요. 영주를 찾아가거라. 감나무 집에 내 증조할머니가 기다리고 계실 거란다. 할아버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어요. 오히려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마치 이 말을 하기 위해 지금까지 버텨오신 것 같았죠.
저는 할아버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할아버지, 제가 꼭 가겠습니다. 꼭 찾아가겠어요. 제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지만 이 약속만큼은 반드시 지키겠다는 마음이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제 대답을 듣고 미소를 지으셨어요. 제가 할아버지의 얼굴에서 본 마지막 미소였습니다. 평온한, 그리고 어딘가 해방된 것 같은 미소였어요. 할아버지는 그날 밤 더 많은 이야기를 하고 싶어 하셨지만 목소리가 따라주지 않았습니다. 입술이 움직이는데 소리가 나오지 않았어요. 저는 할아버지의 손을 잡고 밤새 곁에 앉아 있었습니다. 새벽 무렵 할아버지의 숨소리가 잦아들었어요. 점점 가늘어지더니 어느 순간 멈추었습니다. 저는 한참이 지나서야 할아버지가 떠나셨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할아버지의 손이 아직도 제 손목을 잡고 있었습니다. 그 손을 놓는 것이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일이었어요. 어머니가 달려오셨고 우리는 함께 울었습니다. 할아버지의 얼굴은 평온했어요. 70년 동안 매일 밤 울던 분의 마지막 표정이 그렇게 평온할 수 있다는 것이 저에게는 또 다른 슬픔이었습니다. 돌아가실 때야 비로소 편안해지셨다는 뜻이었으니까요. 제 손안에는 누렇게 바랜 호적 등본이 꼭 쥐어져 있었습니다. 할아버지의 체온이 아직 남아있는 것 같았어요. 이 종이 한 장에 할아버지의 평생이 담겨 있었습니다. 고향에 대한 그리움, 어머니에 대한 사무침, 돌아가지 못한 죄책감, 그리고 손녀에게 건네는 마지막 희망. 저는 그 무게를 가슴으로 느꼈어요. 이것은 단순한 종이가 아니었습니다. 할아버지의 유언이자 저에게 주어진 사명이었던 겁니다. 할아버지가 돌아가신 뒤 저는 탈북을 결심했습니다. 할아버지의 유언이 가장 큰 이유였지만 솔직히 말하면 이곳에 남을 이유가 더 이상 없었던 것도 사실이었어요. 아버지는 돌아가셨고 할아버지도 떠나셨습니다. 어머니와 둘만 남은 이 삶에서 앞으로 나아질 것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배급은 여전히 끊겨 있었고 일자리도 없었습니다. 하루하루 버티는 것이 전부인 삶이었죠. 탈북에 대한 이야기는 이미 마을에 퍼져 있었습니다. 두만강을 건너 중국으로 간 사람들이 있다는 소문은 여러 해 전부터 돌고 있었어요. 어떤 사람은 성공했다고 하고 어떤 사람은 잡혀서 돌아왔다고 했습니다. 잡혀온 사람이 어떻게 되었는지는 아무도 말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수용소로 끌려간다는 것을요. 저는 몇 달에 걸쳐 조심스럽게 정보를 모았습니다. 시장에서 장사를 하면서 만난 사람들 중에 두만강 근처 지리를 아는 사람이 있었어요. 어느 지점의 강이 가장 좁은지, 어느 계절에 얼음이 가장 두꺼운지, 국경 경비의 순찰 시간은 언제인지, 이런 정보를 하나씩 모으는데 반년이 걸렸습니다. 그 과정에서 한순간도 마음이 편한 적이 없었어요. 누군가 저의 의도를 눈치채면 끝이었으니까요. 어머니에게 말씀드린 것은 떠나기 한 달 전이었습니다. 차마 입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어머니는 이미 남편을 잃으셨고 시아버지를 잃으셨는데 이제 딸마저 떠나겠다고 하는 것이었으니까요. 저는 밤에 어머니 곁에 앉아 할아버지의 호적 등본 이야기를 했습니다. 할아버지가 남쪽에 가서 영주를 찾아가라고 하셨다고, 이 약속을 지키고 싶다고요. 어머니는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셨어요. 그리고 한참 동안 아무 말씀이 없으셨습니다. 저는 어머니가 말리실 줄 알았습니다. 위험하다고, 죽을 수도 있다고, 잡히면 수용소라고 하실 줄 알았어요. 하지만 어머니는 그런 말씀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할아버지가 70년을 지킨 약속이구나.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머니는 눈물을 닦으시며 말씀하셨어요. 가거라, 순이야. 할아버지 약속을 지켜야지. 출발 전날 밤
어머니는 할아버지의 나무 상자를 가져오셨습니다. 상자 안에 호적 등본이 잘 접혀 있었고 어머니는 그 옆에 옥수수 떡 몇 개를 넣어 주셨어요. 먹을 것이 별로 없으셨을 텐데 어디서 구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머니는 상자 뚜껑을 닫으시며 말씀하셨어요. 이것을 꼭 지키거라. 할아버지 평생이 이 안에 있단다. 저는 눈물이 터져 나왔지만 참으려고 이를 악물었습니다. 두만강으로 가는 길은 밤에 이동해야 했어요. 단천에서 두만강 유역까지는 걸어서 사나흘이 걸렸습니다. 낮에는 숨고 밤에만 움직였어요. 나무 상자를 옷 안쪽에 단단히 묶고 호적 등본은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 속옷 안쪽에 따로 꿰매 넣었습니다. 이 종이만은 어떤 일이 있어도 잃어버릴 수 없었어요. 강가에 도착한 것은 한겨울 새벽이었습니다. 어머니가 함께 오셨어요. 마지막까지 배웅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말렸지만 어머니는 고개를 저으셨어요. 우리는 얼어붙은 강가에 나란히 서 있었습니다. 강 건너편 중국 쪽 나무들이 어둠 속에 희미하게 보였어요. 바람이 매서웠고 코끝이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가 저를 안으셨어요. 마른 팔이지만 온 힘을 다해 안아주셨습니다. 어머니의 가슴에서 심장 소리가 들렸어요. 빠르게 뛰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도 무서우셨던 거예요. 딸을 보내는 것이 얼마나 두려우셨을까요? 하지만 어머니는 울지 않으셨어요. 울면 제가 떠나지 못할 것을 아셨으니까요. 살아라, 순이야. 어머니가 제 귀에 속삭이셨습니다. 살아서 할아버지 약속 지키고 잘 살아라. 저는 고개를 끄덕이려 했지만 목이 메어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그냥 어머니를 꽉 안았습니다. 이것이 마지막 일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 둘 다 알고 있었어요. 다시 만날 수 있을지 아니면 이것이 영원한 이별이 될지 알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의 품에서 떨어져 나오는 순간 제 몸이 반으로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한 걸음, 두 걸음 강을 향해 걸어가면서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어머니가 서 계셨어요. 어둠 속에서 작은 실루엣으로요. 손을 들어 흔드시는 것 같았지만 너무 어두워서 확실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눈에 새기고 다시 앞을 보았어요. 얼어붙은 두만강이 앞에 있었습니다. 건너야 했습니다. 어머니를 두고 아버지의 무덤을 두고 할아버지와 보냈던 모든 기억을 두고 건너야 했어요. 얼어붙은 두만강 위에 첫 발을 내디딘 순간을 저는 평생 잊지 못할 겁니다. 발밑에서 얼음이 삐걱거리는 소리가 났어요. 그 소리가 온 세상에 울려 퍼지는 것 같았습니다. 한겨울이라 강이 단단히 얼어 있을 거라고 들었지만 막상 그 위에 서니 발 아래가 언제 갈라질지 모른다는 공포가 온몸을 지배했어요. 저는 나무 상자를 가슴에 꽉 끌어안고 첫걸음을 뗐습니다. 강폭은 그 지점에서 대략 100m쯤 되었어요. 평소에는 그리 먼 거리가 아니었겠지만 그 밤에는 영원처럼 느껴졌습니다. 한 발짝 내디딜 때마다 얼음이 소리를 냈어요. 때로는 둔탁한 소리가, 때로는 날카로운 금이 가는 소리가 났습니다. 저는 숨을 죽이고 걸었어요. 뛸 수가 없었습니다. 발을 세게 내디디면 얼음이 깨질 것 같았으니까요. 그렇다고 너무 천천히 걸을 수도 없었어요. 국경 경비의 순찰 시간은 정해져 있었고 그 틈을 노려서 건너는 것이었으니까요. 강 중간쯤에 왔을 때였습니다. 뒤쪽에서 불빛이 스쳐갔어요. 북한 쪽 경비 초소의 탐조등이었습니다. 불빛이 강 위를 훑고 지나갔어요. 저는 본능적으로 몸을 낮추었습니다. 얼음 위에 엎드렸어요.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불빛이 제 몸 위를 스치는 것 같았어요. 숨을 참았습니다. 한 초, 두 초, 시간이 멈춘 것 같았죠. 불빛이 다른 방향으로 돌아갔습니다.
저는 떨리는 팔로 몸을 일으켰어요. 다시 걷기 시작했을 때 총소리가 들렸습니다. 멀리서였어요. 제가 있는 곳을 향한 것인지 다른 곳에서 난 것인지 구별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총소리라는 것 자체가 공포 그 자체였어요. 다리가 풀렸습니다. 무릎이 꺾이려 했어요. 그 순간 가슴에 안고 있던 나무 상자의 딱딱한 모서리가 갈비뼈에 닿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할아버지의 호적 등본, 할아버지의 유언, 남쪽에 가거든 영주를 찾아가거라. 그 목소리가 귓속에서 울렸어요. 저는 이를 악물고 다시 걸었습니다. 중국 쪽 강가가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어요. 나무들의 윤곽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20m, 10m, 5m, 그리고 마지막 몇 발짝을 내디딜 때 발밑에 얼음이 갈라지는 소리가 났어요. 균열이 퍼지는 소리였습니다. 저는 뛰었습니다. 생각할 겨를이 없었어요. 얼음이 꺾이면서 한쪽 발이 물에 빠졌습니다. 차가움이 뼈를 관통했어요. 비명을 지르고 싶었지만 참았습니다. 나머지 발로 힘껏 밀어 강가의 흙 위에 몸을 던졌어요. 중국 땅이었습니다. 저는 얼어붙은 진흙 위에 엎드린 채 거칠게 숨을 몰아쉬었어요. 온몸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추위 때문인지 공포 때문인지 구분이 되지 않았어요. 물에 빠진 왼쪽 발이 감각을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일어나야 했어요. 강가에 오래 있으면 발각될 수 있었으니까요. 몸을 일으켜 세우고 나무들 사이로 들어갔습니다. 가슴에 나무 상자를 확인했어요. 젖지 않았습니다. 속옷에 꿰매 넣은 호적 등본도 확인했어요. 종이가 제 체온으로 따뜻했습니다. 무사했어요. 저는 그 순간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소리를 내지 못하고 입을 틀어막은 채 울었어요. 강을 건넜다는 안도감과 어머니를 두고 왔다는 죄책감과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공포가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얼어붙은 강 너머로 북한 쪽이 보였어요. 어둠 속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어머니가 아직 강가에 서 계실까요? 아니면 이미 돌아가셨을까요? 저는 알 수 없었습니다. 강 하나를 건넜을 뿐인데 어머니가 이미 다른 세계에 계신 것 같았어요. 두만강의 폭은 100m도 되지 않았지만 그것은 두 세계를 가르는 경계선이었습니다. 저는 방금 그 선을 넘었어요. 다시 돌아갈 수 없는 선을요. 젖은 발을 이끌고 숲속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추위가 뼈를 찔렀지만 가슴에 안은 나무 상자에서 온기가 전해지는 것 같았어요. 물론 그것은 착각이었겠죠. 나무 상자가 열을 낼 리 없으니까요. 하지만 할아버지가 70년간 품에 안고 사셨던 그 종이가 저를 이끌고 있다는 느낌은 착각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그 느낌에 매달려 한 발짝 앞으로 나아갔어요. 어디로 가야 하는지도 모르면서 그저 살아남아야 한다는 것만 알면서요. 중국에서의 첫 며칠은 생존 자체가 전부였습니다. 두만강을 건넌 뒤 가장 먼저 찾아간 곳은 국경 마을의 조선족 가정이었어요. 탈북자들 사이에서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던 주소였습니다. 새벽에 그 집 문을 두드렸을 때 안에서 나오신 아주머니가 저를 보시더니 아무 말 없이 안으로 들어오라고 손짓하셨어요. 이미 여러 번 탈북자를 받아보신 것 같았습니다. 저는 부엌 옆 작은 창고 같은 공간에 들어가 쓰러지듯 잠들었어요. 다음 날 눈을 떠보니 왼쪽 발이 시퍼렇게 변해 있었습니다. 두만강에서 물에 빠졌던 발이었어요. 동상이 온 것 같았습니다. 발가락 끝이 까맣게 변하고 있었고 감각이 없었어요. 아주머니가 따뜻한 물에 발을 담그게 해주셨지만 감각이 돌아오면서 오히려 통증이 밀려왔습니다. 비명을 지르고 싶었지만 참았어요. 소리를 내면 이웃에 들릴 수 있었으니까요.
그 집에서 사흘을 머문 뒤 다른 곳으로 이동해야 했습니다. 한 곳에 오래 있으면 위험했어요. 중국 공안이 단속을 하고 있었고 잡히면 강제 북송이었습니다. 북송되면 수용소였어요. 저는 그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에 아무리 아프고 지쳐도 움직여야 했습니다. 중국에서의 삶은 쫓기는 동물의 삶이었어요. 낮에는 숨고 밤에만 조심스럽게 이동했습니다. 조선족 마을을 전전하며 며칠씩 머물다 다시 떠나는 것을 반복했어요. 어떤 곳에서는 며칠간 일을 해주고 밥을 얻어먹었고 어떤 곳에서는 하룻밤만 재워주고 떠나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친절한 것은 아니었어요. 탈북자를 숨겨주다 걸리면 중국 사람도 처벌을 받았으니까요. 그들에게도 위험한 일이었던 겁니다. 한 번은 정말 위험한 순간이 있었어요. 어느 마을에 숨어 있을 때 갑자기 공안 차량이 마을에 들어왔습니다. 단속이었어요. 저는 그 집 주인 아저씨의 도움으로 뒷산으로 도망쳤습니다. 겨울산을 맨 얼굴로 뛰었어요. 나뭇가지가 얼굴을 긁었고 돌부리에 걸려 넘어졌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어요. 뒤에서 개 짖는 소리가 들렸거든요. 산속 바위 뒤에 웅크리고 앉아 몇 시간을 버텼습니다. 영하 20도가 넘는 추위 속에서요. 그때 나무 상자를 가슴에 꼭 안고 있었습니다. 이것을 빼앗기면 안 된다는 생각뿐이었어요. 또 한 번은 인신매매의 위험에 처한 적이 있었습니다. 브로커를 소개해 준다는 사람을 따라갔는데 그곳에서 만난 남자가 저를 중국인 남성에게 팔려고 했어요. 탈북 여성들이 중국 시골로 팔려가는 일은 흔했습니다. 저도 그렇게 될 뻔했어요. 다행히 그 집에서 밤에 창문을 통해 빠져나올 수 있었습니다. 도망치면서 나무 상자가 창틀에 걸렸어요. 끈이 끊어질 뻔했습니다. 하지만 놓지 않았어요. 그 순간에도 호적 등본만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생각이 저를 움직이게 했습니다. 중국에서 보낸 시간은 약 8달이었습니다. 그 8달 동안 저는 인간이 얼마나 잔인할 수 있는지 또 얼마나 따뜻할 수 있는지를 동시에 배웠어요. 저를 팔아넘기려 한 사람도 있었지만 아무 데가 없이 밥을 주고 재워준 사람도 있었습니다. 위험을 무릅쓰고 저를 숨겨준 조선족 아주머니도 계셨어요. 그 아주머니가 마지막으로 한국으로 갈 수 있는 브로커를 연결해 주셨습니다. 한국으로 가는 경로는 중국에서 바로 갈 수 없었어요. 제3국을 거쳐야 했습니다. 몽골 국경을 넘는 방법과 동남아로 내려가는 방법이 있었는데 저는 동남아 경로를 택했어요. 더 오래 걸리지만 상대적으로 안전하다고 했습니다. 중국 내륙을 지나 라오스로 그리고 태국으로 그 여정이 또 몇 달이 걸렸어요. 기차를 타고 버스를 타고 걸어서 때로는 트럭 짐칸에 숨어서 이동했습니다. 그 모든 여정 동안 호적 등본은 제 몸에서 한순간도 떨어지지 않았어요. 잘 때도 걸을 때도 도망칠 때도요. 종이가 달아가고 있었습니다. 접힌 부분이 점점 약해지고 있었어요. 하지만 버릴 수 없었습니다. 이 종이가 없으면 저는 그저 도망치는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이 종이가 있으면 저는 할아버지의 약속을 지키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차이가 저를 살아남게 했어요. 포기하고 싶은 순간마다 종이를 만졌습니다. 바스락거리는 촉감이 할아버지의 목소리처럼 느껴졌어요. 조금만 더 가거라, 순이야. 그 목소리가 저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태국 방콕의 한국 대사관에 들어선 날, 저는 무릎이 꺾여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여기까지 오는데 1년 가까이 걸렸어요. 북한에서 두만강을 건너고 중국을 횡단하고 라오스 국경을 넘고 태국까지. 제 몸은 만신창이었습니다. 동상으로 왼쪽 발가락 2개의 감각이 영영 돌아오지 않았고 체중은
40kg도 되지 않았어요. 하지만 가슴에는 나무 상자가, 속옷 안쪽에는 호적 등본이 그대로 있었습니다. 대사관 직원이 저를 부축해 일으켜 세우며 물었어요. 괜찮으시냐고요? 저는 괜찮다고 대답하려 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대신 눈물만 흘렸어요. 여기가 한국 땅이라는 것이, 할아버지의 나라 사람들이 있는 곳이라는 것이 실감이 나지 않았습니다. 서류 처리와 신원 확인을 거쳐 한국행 비행기에 올랐어요. 태어나서 처음 타는 비행기였습니다. 창밖으로 구름이 보였을 때 저는 할아버지를 생각했어요. 할아버지는 평생 이 하늘 아래에서 남쪽을 바라보기만 하셨는데 저는 지금 하늘 위에서 남쪽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가 이 광경을 보시면 어떤 표정을 지으셨을까요? 아마 처음에는 믿지 못하셨을 거예요. 그리고 웃으셨을 겁니다. 제가 기억하는 할아버지의 마지막 미소처럼 평온하고 해방된 미소를요. 인천공항에 내렸을 때의 충격은 말로 표현할 수 없었습니다. 모든 것이 빛나고 있었어요. 바닥이, 벽이, 천장이, 사람들의 옷이요. 소음이 엄청났지만 그것은 폭력의 소음이 아니라 일상의 소음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웃고 전화를 하고 커피를 마시고 있었어요. 아무도 쫓기고 있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숨어 있지 않았어요. 저는 그 광경 앞에서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하나원에 들어간 뒤 적응 교육이 시작되었어요. 한국 사회에서 살아가는 방법을 배우는 곳이었습니다. 화폐 사용법, 대중교통 이용법, 은행 이용법, 컴퓨터 사용법. 모든 것이 새로웠어요. 다른 탈북민들과 함께 생활하면서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기도 했습니다. 저마다 사연이 있었어요. 하지만 저는 제 이야기를 잘하지 않았습니다. 호적 등본 이야기를 꺼내면 너무 길어질 것 같았고 무엇보다 그것은 저와 할아버지만의 약속이었으니까요. 하나원에서 컴퓨터 사용법을 배운 날 저는 교육이 끝난 뒤 혼자 남아서 컴퓨터 앞에 앉았어요. 검색창에 글자를 입력했습니다. 경상북도 영주. 손이 떨렸어요. 할아버지가 평생 꿈꾸시던 그곳이 화면에 나타나는 순간을 저는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검색 버튼을 누르자 지도가 나왔어요. 경상북도 영주시. 실제로 존재하는 곳이었습니다. 당연한 것이었지만 그 지명이 화면에 뜨는 것을 보는 순간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어요. 지도를 확대했습니다. 산으로 둘러싸인 분지 지형이었어요. 할아버지가 말씀하셨던 들판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멀리 바다는 보이지 않았어요. 할아버지가 기억하시던 바다는 어쩌면 그리움이 만들어낸 풍경이었을 수도 있었습니다. 70년이라는 시간 동안 기억이 아름답게 변해버린 것일 수도 있었어요. 하지만 그것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영주는 실제했고 저는 이제 갈 수 있었어요. 호적 등본을 꺼내 주소를 확인했습니다. 영주군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지금은 영주시로 바뀌었겠지만 주소를 찾을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누렇게 바랜 종이 위에 한자를 하나하나 읽으며 저는 처음으로 이것이 현실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느꼈어요. 할아버지의 꿈이, 증조할머니의 기다림이 실제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을요. 감나무가 아직 있을까요? 그 집이 아직 남아 있을까요? 증조할머니가 혹시라도 살아계실까요? 수십 가지 질문이 머릿속에서 폭풍처럼 휘몰아쳤습니다. 두려움도 있었어요. 만약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으면 어쩌지. 할아버지가 평생 품었던 그리움의 목적지가 이미 사라져버렸다면. 하지만 가봐야 했습니다. 어떤 결과가 기다리고 있든 저는 가야 했어요. 그것이 할아버지와의 약속이었으니까요. 하나원을 나온 뒤 저는 곧바로 영주로 향했습니다. 서울에서 영주까지 기차로 2시간 반이 걸렸어요.
차창 밖으로 펼쳐지는 풍경을 바라보면서 저는 할아버지를 생각했습니다. 이 땅을 할아버지가 보셨으면 어떠셨을까요? 푸른 산과 깨끗한 마을, 논밭 사이로 달리는 기차. 할아버지가 기억하시던 남쪽 풍경과 지금의 풍경은 많이 달라졌겠지만 산의 모양은 변하지 않았을 거예요. 영주역에 내렸을 때 가을이었습니다. 공기가 맑고 차가웠어요. 역 앞에서 택시를 타고 호적 등본에 적힌 주소를 보여주었습니다. 택시 기사님이 주소를 보시더니 오래된 주소라 정확하지 않을 수 있다고 하셨어요. 하지만 대략적인 위치는 아시는 것 같았습니다. 마을 이름을 말씀하시며 거기에 오래된 집들이 몇 채 남아있다고 하셨어요. 택시가 마을 입구에 멈추었습니다. 저는 차에서 내려 주위를 둘러보았어요. 작은 마을이었습니다. 산자락 아래에 집들이 옹기종기 모여 있었고 앞으로는 넓은 들판이 펼쳐져 있었어요. 할아버지가 말씀하셨던 들판이었습니다. 가을 햇살이 누렇게 익은 벼 위에 내리쬐고 있었어요. 바람이 불 때마다 벼가 물결처럼 일렁였습니다. 아름다웠어요. 할아버지가 그토록 그리워하셨던 풍경이 눈앞에 있었습니다. 마을 안쪽으로 걸어 들어갔어요. 호적 등본의 주소를 들고 마을 어르신에게 여쭤보았습니다. 이 주소에 해당하는 집을 아시느냐고요. 어르신이 호적 등본을 보시더니 눈이 커지셨어요. 이거 옛날 호적이구먼. 여기 적힌 김씨 집이면 저 위쪽에 있는 집일 거요. 감나무 있는 집. 저는 감나무라는 단어를 듣는 순간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어르신이 가리키는 방향으로 걸어갔어요. 좁은 오르막길을 올라가자 낡은 돌담이 나타났습니다. 돌담 너머로 기와지붕이 보였어요. 그리고 그 옆에 큰 나무가 한 그루 서 있었습니다. 감나무였어요. 할아버지가 말씀하셨던 바로 그 감나무였습니다. 가을이라 주황색감이 주렁주렁 매달려 있었어요. 지붕보다 높이 자라난 가지 사이로 햇살이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나무 앞에서 멈추었어요.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할아버지가 이야기해 주셨던 그대로였어요. 마당 한가운데에 서 있는 큰 감나무. 가을이면 주황색으로 물드는 나무. 증조 할아버지가 심으셨다는 바로 그 나무가 70년이 넘는 세월을 견디고 아직 여기 서 있었습니다. 저는 눈물이 쏟아졌어요. 주체할 수가 없었습니다. 집은 사람이 살지 않는 상태였어요. 문이 잠겨 있었고 마당에는 낙엽이 쌓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완전히 버려진 것은 아닌 듯 했어요. 누군가 가끔 와서 관리하는 흔적이 있었습니다. 마당이 깔끔하게 쓸린 적이 있는 것 같았고 감나무 아래에 작은 돌탑이 쌓여 있었어요. 이웃집에서 나오신 할머니 한 분에게 여쭤보았습니다. 이 집에 누가 사셨는지 아시느냐고요. 할머니가 기억을 더듬으시며 말씀해 주셨어요. 여기에 김씨 할머니가 사셨는데 몇 년 전에 돌아가셨다고요. 아들이 전쟁 때 끌려간 뒤 한 번도 돌아오지 않았는데 그 할머니가 평생 아들을 기다리셨다고 했습니다. 저는 심장이 멈추는 줄 알았어요. 증조 할머니였습니다. 할아버지의 어머니, 감나무 아래에서 할아버지에게 호적 등본을 건네주셨던 바로 그분이셨어요. 이웃 할머니가 이어서 말씀하셨습니다. 김씨 할머니가 매년 추석마다 이 감나무 아래에서 북쪽을 향해 제사를 지내셨다고요. 아들이 살아있다고 믿으셨대요. 언젠가 돌아올 거라고 하셨다고요. 그것을 수십 년 동안 하셨다고 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서 있을 수가 없었어요. 감나무 아래에 주저앉았습니다. 증조 할머니가 여기서 기다리셨구나. 평생을 기다리셨구나. 그리고 할아버지는 그것을 모르신 채 북에서 돌아가셨구나. 서로를 그리워하면서 서로가 살아있는지도 모르면서 70년을 보내신 거예요. 증조 할머니는 아들을 기다리다 돌아가셨고
할아버지는 어머니를 그리워하다 돌아가셨습니다. 단 한 번도 만나지 못한 채로요. 이웃 할머니가 덧붙여 말씀하셨어요. 김씨 할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이런 말을 하셨다고요. 내 아들이 못 오면 아들의 아들이라도 오겠지, 손자라도 오겠지.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증조할머니, 손자는 아니지만 증손녀가 왔습니다. 할아버지의 손녀가, 할아버지가 평생 지킨 호적 등본을 들고 여기까지 왔어요. 너무 늦었다는 것을 알면서도 저는 그 말을 감나무를 향해 중얼거렸습니다. 감나무 아래에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가을 햇살이 나뭇가지 사이로 내려와 제 무릎 위에 떨어지고 있었어요. 주황색감이 바람에 흔들릴 때마다 잎사귀가 하나씩 떨어졌습니다. 저는 품에서 호적 등본을 꺼냈어요. 누렇게 바랜 종이, 접힌 자국마다 달아서 거의 찢어지기 직전인 종이. 이것이 할아버지의 평생이었습니다. 종이를 조심스럽게 펼쳤어요. 오래된 한자와 한글이 희미하게 보였습니다. 본적 경상북도 영주군. 할아버지의 이름, 증조할아버지의 이름, 증조할머니의 이름이 적혀 있었어요. 이 종이 한 장에 한 가족의 존재가 증명되어 있었습니다. 전쟁이 아니었다면 그저 서류 한 장이었을 것을요. 하지만 전쟁이 이 종이를 목숨만큼 무겁게 만들었어요. 할아버지는 1950년에 이 종이를 품에 넣으셨습니다. 그리고 1998년에 제 손에 쥐어주실 때까지 48년을 품고 사셨어요. 보이부의 감시 속에서, 성분의 굴레 속에서 발각되면 온 가족이 수용소로 끌려갈 위험을 안고 48년을요. 밤마다 꺼내보시며 울으셨고 아침이면 다시 숨기셨습니다. 그 반복이 수만 번 이어졌을 거예요. 증조할머니는 이 종이를 할아버지에게 건네시며 꼭 돌아오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평생을 기다리셨어요. 매년 추석마다 감나무 아래에서 북쪽을 향해 제사를 지내시며 아들이 살아있다고 믿으셨습니다. 돌아올 거라고 믿으셨어요. 하지만 할아버지는 돌아오지 못하셨고 증조할머니는 기다리다 돌아가셨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그리워하면서 같은 하늘 아래에서 같은 달을 보면서 단 한 번도 만나지 못하셨어요. 저는 감나무를 올려다보았습니다. 이 나무가 모든 것을 지켜보았을 거예요. 증조할머니가 할아버지에게 호적 등본을 건네는 순간을요. 증조할머니가 매년 북쪽을 향해 절하시는 모습을요. 그리고 지금 할아버지의 손녀가 그 호적 등본을 들고 돌아온 이 순간을요. 나무는 아무 말이 없었지만 가지가 바람에 흔들리며 감 하나가 제 발 앞에 떨어졌습니다. 저는 그 감을 주워들었어요. 주황색이 선명했습니다. 할아버지가 어린 시절 이 나무에서 감을 따셨겠죠. 증조할머니가 이 감으로 곶감을 만드셨겠죠. 70년이 지나도 나무는 같은 열매를 맺고 있었어요. 세월이 사람을 바꾸고 나라를 바꾸고 모든 것을 바꿔버렸지만 이 감나무만은 변하지 않고 여기 서 있었습니다. 호적 등본을 하늘 위로 들어 올렸어요. 햇살이 종이를 비추니 뒤에서 빛이 투과되어 글자가 더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할아버지, 저 왔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어요. 약속 지켰습니다. 영주에 왔어요. 감나무 집을 찾았어요. 말을 하면서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할아버지에게 하는 말인지, 증조할머니에게 하는 말인지, 아니면 이 감나무에게 하는 말인지 저도 모르겠었어요. 이 호적 등본 한 장의 무게를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종이의 무게는 몇 그램도 되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그 안에는 70년의 기다림이 들어 있었어요. 전쟁이 갈라놓은 어머니와 아들의 이야기가 들어 있었습니다. 돌아가고 싶어도 돌아갈 수 없었던 사람의 한이 들어 있었어요.
성분 때문에 짓눌려 살다 돌아가신 아버지의 삶이 들어 있었습니다. 두만강을 건너며 빠질 뻔한 얼음물의 차가움이 들어 있었어요. 중국에서 쫓기며 보냈던 공포의 밤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어머니와 마지막으로 나눈 포옹의 온기가 들어 있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 종이에는 사람이 사람에게 건네는 가장 간절한 말이 들어 있었습니다. 꼭 돌아와. 증조할머니가 할아버지에게 하신 말이요. 남쪽에 가거든 영주를 찾아가거라. 할아버지가 저에게 하신 말이요. 3대에 걸쳐 전해진 이 말은 단순한 부탁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전쟁이 끊어버린 연결을 다시 이으려는 절박한 시도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지금 이 감나무 아래에서 그 연결의 마지막 매듭을 짓고 있었어요. 증조할머니는 돌아가셨지만 매년 추석마다 북쪽을 향해 절하셨다는 이야기가 이 마을에 남아 있었습니다. 할아버지는 돌아가셨지만 호적 등본이 제 손안에 있었어요. 아버지는 돌아가셨지만 아버지의 못다한 삶이 제 기억 속에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두만강 저편에 계시지만 살아라 순이야 라고 하신 그 목소리가 제 귀 속에 살아 있었어요. 아무것도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별이 끝이 아니었어요. 이 호적 등본이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사람과 사람의 연결은 전쟁으로도 국경으로도 70년의 세월로도 끊을 수 없다는 것을요. 저는 감나무 아래에서 일어섰습니다. 호적 등본을 가슴에 품었어요. 이제 이 종이는 더 이상 숨겨야 하는 비밀이 아니었습니다. 할아버지가 평생 두려움 속에서 지키셨던 이 종이를 저는 이제 당당하게 가슴에 품을 수 있었어요. 이 종이가 시작된 곳에, 이 종이가 돌아와야 할 곳에 도착했으니까요. 바람이 불었습니다. 감나무 잎이 황금빛으로 흩날렸어요. 마치 이 마을이, 이 나무가, 그리고 여기서 기다리셨던 증조할머니가 저를 맞이해 주시는 것 같았습니다. 할아버지, 이제 편히 쉬세요. 저는 약속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이 호적 등본은 이제 저의 손에서 새로운 이야기를 시작할 겁니다. 할아버지가 돌아오지 못한 이 땅에서 저는 할아버지의 이름으로 뿌리를 내리겠습니다. 감나무 위로 가을 하늘이 끝없이 높았어요. 그 하늘 아래에서 저는 처음으로 자유로웠습니다.